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보니까 명사특강이라고 했는데 명사도 아니고 어, 특강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도 없는데 사실 뭐 제가 이쪽 분야에 그렇게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뭐 사실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이제 리서치를 좀 해야 되는 정도로 이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제 각종 이 법률 잡지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것을 쭉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 하는 정도였는데 좀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보니까 공부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AI의 영향력과 법적 윤리적인 함의가 어떤 건지 가장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AI 규제에 대한 법적인 필요성,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특히 EU AI 액트하고 미국의 콜로라도주 같은 데서 나온 AI에 관한 입법이나 또 대통령령으로 나온 이그제큐티브 오더로 나온 그런 입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국내에서는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규제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변호사인 분들보다는 법조인보다는 대체로 이제 기업을 하시거나 또는 기술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리걸 레귤레이션의 디테일보다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고 또 어떤 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규제 방법론과 입법론에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게 생성 AI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입법이 생성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어,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를 하시고 또 기여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뭐 결론을 또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법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먼저 AI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AI는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지적 산출물 중에서 가장 인간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이름 자체도 인공지능, 우리말로는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아티피셜이라는 영어의 표현은 그걸 아주 잘 표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말로는 그게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artificial intelligence는 결국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어떤 지적 산출물인데,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0%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죠. 인간이 아닌 데에는 직접 적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과 관계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어떤 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AI에 적용될 법률은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을 것이다, 커버리지가 넓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모든 법은 인간에 적용이 되는데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지적인 산출물이 AI니까, 그렇다면 AI에 적용될 법은 굉장히 넓고 깊고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큰 그림에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법이라는 것은 어떤 뭐 논리적인 진리나 뭐 이런 것에 적용이 되는 거라기보다 그건 모럴한 측면, 우리가 뭐 진선미가 있다 그러면 법은 뭐 진미보다는 선이냐 아니냐 선악에 관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가치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AI의 긍정적 가치는 어떤 것이고 부정적 가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를 해서 그 조화를 하는 법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생성 과정에 있는 AI에 관한 법적 규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 과제를 보면은 긍정적 가치란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의 향상이라든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다든지, 또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장애인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주거나,
또 그 개인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교육적에서 기여하는 것이라든지 등등 긍정적 가치가 많이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 부정적 가치를 보면 그 범죄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인간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무래도 뭐 저도 이제 강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해본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가 딱 갖다 주면은 그 우리가 거기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생기고 디펜던스가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뭐 이것도 일종의 그 범죄라고 봐야 될 텐데 전쟁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그 이중 용도 기반 모델 이래서 뭐 이런 거는 결국 뭐 전쟁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에 아주 이펙티브하게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AI가 나올 수 있고 아마 제가 그 짐작컨대는 그 AI에 그 가장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리소스를 갖고 있는 데는 그 국방부 같은 군사 정도 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가지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 간의 편차를 그 더 확대시켜서 소위 우리가 뭐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이 있지만 AI 디바이드라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적인 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벌써부터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마치 그 원자력이 개발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핵무기에 또는 원자력의 사용에 관한 그 조약이 발생한 것처럼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고도의 AGI의 그 이제 고도의 일반 저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그 AI 제국주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그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나온 것들이 전쟁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그 AGI 또는 AI가 그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하자면 그 일반적으로 오픈하지 않고 또 기업에서 그걸 개발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든 사람한테 그 오픈할 수 없도록 그런 어떤 규제가 강력한 규제가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이제 그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물론 이제 그 AI 디바이드 이슈가 있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좀 올드 제너레이션으로서 요즘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그 에러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그 비서한테 시키면 뭐 이렇게 저기 똑같은 그 아이콘을 놓고 앱을 쓰는데도 금방금방 찾아가는데 저는 이게 찾아가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안 쓸 수는 없고 말이죠. 그래서 그 에러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AI 디바이드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제국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화 제국주의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그 AI 자료가 많은 언어와 문화의 영향력이 압도적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 AI 퀄리티는 그 소위 인풋 데이터의 퀄리티 그러니까 그 퀄리티는 또 퀀티티를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그 AI 자료가 많은 언어와 문화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에 관해서 또는 어떤 그 예절에 관해서 또는 어떤 그 매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 현상에 관해서 뭐 리서치를 한다면 압도적으로 그 인풋 데이터가 많은 그런 가치관 그런 어떤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것이 수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언어학에서도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 그 1년에도 여러 개의 언어가 지금 사멸이 되고 있고 그 언어가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게 뭐 세계화라든지 뭐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 결국 문화의 다양성이 이제 소위 우리 종의 다양성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처럼 문화의 다양성도 인류 그 문화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언어가 자꾸 죽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 AI 시대가 되면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죽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다양성이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그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AI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법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도입을 했을 때 지금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뭐 세계에서 아마 한 100만 명 이상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100만 명의 그 생명의 가치와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그 생산성이나 편의성이나 어떤 다른 가치 물론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뭐 그 앰뷸런스가 있어서 응급실에 빨리 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가치를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AI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 AI는 크게 두 개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하나는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럼 가치 판단의 문제는 상당히 이거는 지적인 문제죠. 근데 가치 창조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생성 AI는 이제 그런 것까지 하니까 이 진선미라는 그 세계의 영역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하는 이슈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규제의 법적인 필요성을 본다면은 AI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또는 AI의 본질적인 어떤 그 성격에 따른 어떤 생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데서 나오는 병리적인 측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먼저 생리적인 측면을 보면은 우선 이제 크게 지금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적 재산권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AI를 그러니까 학습하거나 생성하는 단계나 또는 그 AI 모델 어떤 학습 노하우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지적 소유권, 지적 재산권의 문제 이렇게 그 세 가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이제 학습 단계에서는 그 수집하고 사용하는 데이터와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거기로부터 생성된 산출물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이 AI 모델 자체 이 AI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또는 거기 들어가 있는 학습 노하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지적인 재산권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한테 귀속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우선 데이터 수집 단계에 가서 보면은 이제 뭐 통상적으로 그 수많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그 수집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그 어떤 데이터 베이스 같은데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데이터 베이스도 그 우리 이 저작권법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그 보호되고 있는 지식 재산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를 이렇게 긁어와서 그 학습을 시킬 때 어떤 법률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제 우리 저작권법상의 법적 정의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에 직접 이제 이슈가 생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있었던 사건을 보시면 그 사람인데 이거는 뭐 인공지능의 문제로 생긴 게 아니라 그 저기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인데 뭐 인공지능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람인데 조합 코리아 사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인이라는 게 조합 코리아가 일종의 리크루팅 하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그런 저기 서비스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게 아마 이제 먼저 생긴 건데 후발주자인 사람인이라는 데서 경쟁사에서 이제 조합코리아의 웹페이지에 있는 소스를 크롤링해서 자신의 웹사이트에 저장을 했다. 그러면 뭐 비즈니스 경쟁하기 굉장히 빠르니까요. 근데 판결에서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야놀자 대 여기어때 사건에서는 또 마찬가지 그 컨텍스트인데 그 여기 어때라는 후발주자가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해서 활용했다. 뭐 숙박업소라는 거는 다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퍼블릭 인포메이션인데 그렇지만 그 숙박업소의 정보를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 체계화해 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이제 성과 모용이라는 걸 이제 말하자면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했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 용어에서는 이제 이런 한자 용어가 많이 있는데 요즘 이제 한자를 또 안 쓰니까 성과 모형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다만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부 그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형사 그 책임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아주 명확하고 성문으로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 실체법적인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민사법에서는 뭐 그 민법의 일반 조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해서 할 수가 있는데 형사법은 구체적으로 그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실체법상의 이제 문제고 차이점이고 절차법상으로 보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그 입증 책임이 50% 이상만 달성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럴 가능성보다 저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저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렇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소위 그 입증 책임의 그 정도가 beyond reasonable doubt,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체법적인 그 절차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민사 책임이 인정되어도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많다. 일반적으로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거는 지금 새로운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그 운영하고 있는 법제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 법이 지금 완벽하게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대체로 커버는 되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딜레마가 생기냐면 AI를 만들려면 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긁어 와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째, 현행법에 안 맞고 둘째, 그러면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리가 침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현실은 이런 법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하면 그 저기 현행법에 위반이 되고 또 권리를 침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뭐 마치 이제 같은 집에 사는데 위층하고 아래층에 있을 때 뭐 위층에서는 애를 키워야 되겠고 아래층에는 시끄러운데 그 말하자면 조용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생활권이 있고 그 자녀 양육권과 이게 참 이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우리가 딜레마에 봉착해 있고 그 딜레마를 합리적으로 저기 조화를 시킬 수 있는 법 체계를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문체부에서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전에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다. 이거 굉장히 이제 애매모호하고 말하자면 솔루션이 없는 상황을 이제 그 차별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관련 업계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AI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 못 아파. 경쟁력 딸린다. 이렇게 이제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그러나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에이전시 인추리스트가 있잖아요. 인스티튜셔널 인추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저작권 쪽에 있는 그 입장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의 그 다이내믹스를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체로 앞으로도 계속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그런 이제 쪽으로 팔러시를 추진하고 이제 AI에 관한 뭐 주무부처가 뭐 지금 이제 서로 다소 다툼도 있겠지만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까? 뭐 하여간 과기정통부 아닙니까? 거기서는
거기서는 이제 좀 AI의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I 학습 과정에서 의 지식재산권 뭐 이런 건데 뭐 이거 일일이 다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캐티 이미지라는 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서 그와 비슷한 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 게티 이미지에서 긁어온 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그 아마 이런 걸 그 만든 모양이에요.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비슷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그리고 이거는 뭐 결국 그 할리우드 작가들이 이제 AI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영화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특히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실제로 사람이 나오는 그런 영화라고 할지라도 그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생성 AI를 이용해 가지고 영화를 막 만들어내면은 그 배우들은 정말로 할 일이 없지요. 그러면 배우들의 그 딜레마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그런 영화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배제하는 새로운 경쟁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정말 자기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뭐 경쟁하는 게 나오는데 그냥 경쟁이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으나 자기가 해놓은 걸 가지고 자기를 배제하는 경쟁을 한다. 그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AI 모델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그것 AI의 그 지식재산권의 유형은 뭘까?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저작권으로 그 보호를 하고 있는데 부정경 그 외에 또 이제 AI 모델은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특허법에 의해서 또 보호를 할 수 있고 그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의 전 처리 과정이나 학습 모델의 구현, 최적화 등이 이제 또 영업 비밀이나 발명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AI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를 하나의 유형화, 하나의 유형으로 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그 지식재산권의 그 일부가 그 여러 측면들이 각각 하나씩 해당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산출물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이 침해. 결국 그 아까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이미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의 근거에서 만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하냐 하는 것이 있죠. 같거나 유사하지 않다 할지라도 기존 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침해의 그 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 뭐 그거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당연히 그 기존의 저작물을 근거를 해서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사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 실제 이제 그 사례를 보면 그 울트라맨이라는 캐릭터의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센스 업체인 이런 이제 상해 신창화 문화발전 위원회사가 그 이제 금년 1월에 광주 영광 이게 이제 중국 회사 이름을 한국식 그 한자로 이렇게 읽으니까 좀 이상한데 광주 영광 인터넷 과학기술 유한회사를 상대로 복제권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소송을 그 제기를 했는데 중국의 광저우 인터넷 법원에서 복제권 침해 부분을 인정을 했다. 그림에 보시면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AI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정할 것인가, 뭐 이것도 그 결국 이제 어, 그 지식재산권은 그러면 그 그속 주체가 누구냐 하는 이제 이슈가 나오죠. AI냐, AI 개발자냐, 또는 AI 사용하는 자냐, 뭐 등등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 그 AI가 어떤 새로운 그 산출물, 문화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AI가 그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 이제 AI에게 우리가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슈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현행법상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AI는 자연인은 아니니까 되려면 법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법인이 되려면 법인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지만. 근데 AI를 법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현행법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AI는 법인이 아니죠. 근데 그렇다면은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이슈가 그 나오고 그 일부 논자들은 AI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어, 그 현재 그 AI가 권리 귀속 권리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AI가 그 어떤 특허권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AI를 이용해 가지고 특허 그 출원을 한 거죠. AI가 만든 어떤 기술을 이제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부스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이 프로젝트로 그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호주,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등등 독일, 프랑스 뭐 이런데 이제 그 AI가 만든 기술을 그 저기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포함한 거의 전 세계에서 그거를 디나이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이거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 뭐 유일한 예외가 이제 그 호주의 1심 법원. 근데 그것도 이제 2심에 가서는 이제 파기가 됐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법원에서 이제 그걸 인정해 줬다고 그래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특허권자에 관한 뭐그 어떤 규정이 따로 없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법률신문에 이게 한번 보도가 된 일이 있어서 제가 여기 한번 올려봤는데 법률신문에 이게 보도된 걸 보시면은 그 AI도 발명자, 특허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보스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그 어떤 쪽으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그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겠고 그럴 것 같은데 에, 그 한국에서는 이제 덴턴스 리 법률사무소와 리 인터내셔널 특허사무소가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 이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그 한국의 행정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인데 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행정법원에서 이거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취지로 판결했는데 뭐 이 사건에 저희 사무실이 이제 그 특허청을 대리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조금 저희들이 자세하게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법무부의 율촌에서 이 사건 진행을 했고 그 우리가 이제 승소를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문제가 그 우리가 이걸 생성을 해놨어요. 이 오용을 한 게 아니고 그 생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hallucination 그 현상인데 제가 그 이제 오늘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는데 물론 이거는 뭐 사실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그 인풋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근데 물어봤더니 그래도 뭐 아주 천연스럽게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지? 그렇게 됐는데
그 할루시네이션 현상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뭔지에 관해서는 뭐 이제 설명할 필요가 좀 없을 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 법률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ABA 저널,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의 미국 그 변호사협회예요. 미국 변호사협회의 그 잡지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이게 뭐지? 자, 실제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 뉴욕주에 있는 그 뉴욕시에 있는 이제 미국 연방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두 변호사가 말이죠. 뭐 로펌에 있는 변호사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건을 하는데 그 자기 사건을 뒷받침하는 판례를 5개를 냈어요. 근데 그 판례를 나중에 이제 그 상대방에서 당연히 검색을 해봤겠죠. 검색해 보니까 그런 판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이런 판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판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를 이제 그 이슈한 그 법원의 기록에 들어가서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입증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 판례를 낸 변호사가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변호사가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옮겨서 써서 낸 거예요. 검색도 안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랬으면 빨리 리트랙트를 하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했더니 판사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이 사람들 이제 5천 불 벌금을 내요. 벌금은 그 저기 형사처벌이잖아. 변호사가 형사처벌 받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뭐 일불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벌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과태료 같은 게 있고 진짜 벌금이 있고 뭐 과징 같은 것도 있는데 형사처벌로서의 벌금은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벌금을 받는 거하고 과태료를 받는 거하고 금액 똑같다고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마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뒤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검색을 안 했지만은 그 당연히 이제 뉴욕 스테이트 바 어소시에이션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변호사 프랙티스를 못 하는 거죠. 이런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헐루시네이션인데 근데 이게 그 헐루시네이션이 무서운 게 뭐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이제 그 텀페이퍼 뭐 리서치 리포트 같은 거 내라 이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떼우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거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물론이고 아무런 그 이해관계조차 없는 나는 이거 하고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AI가 나오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그 hallucination이 아니고 실제로 제대로 된 리서치 페이퍼라고 할지라도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cut and paste 소위 뽁붙이를 했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과물은 나왔지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거든. 그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hallucination 이런 거 나온 걸 갖다 엉터리를 해가지고 갖다 냈을 때 또는 이게 academically 이게 뭐 그냥 학생들의 학교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거라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에카데믹 페이퍼 같은 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부도덕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박사가 제일 많은 게 어떤 분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박사가 제일 많은 의학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는 수도 없이 많아요. 왜냐면 아주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도 그건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그 건강과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거든. 그래서 의학 박사가 아마 우리나라에 아마 수만 명일 겁니다. 다른 분야의 박사의 몇 배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수도 그렇거든요. 교수도 의학 교수가 다른 분야의 교수에 예를 들면 서울의과대학의 학생이 150명이면 그 아마 그 저기 그럼 곱하기 4 하면 600명이잖아요.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 600명이면 교수가 몇 명쯤 될까? 교수가 한 300명쯤 될 거예요. 그렇게 교수가 많다고 거대하니. 근데 이건 뭐 반론이지만 결국 이제 그 의학 박사 뭐 이런 거 하는데 의학 박사 해가지고 자기가 학문적으로 뭐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 클리닉의 앞에다가 뭐 하나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면은 그때 그게 박사 논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말이야.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폐해가 얼마나 클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착오의 가능성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또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가장 우리가 딱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좀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거는 뭐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뭐 그 레벨 5가 나오면 그건 뭐 더욱더 그럴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이미 사고가 많이 났죠. 자율주행에 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이 제조사에게 물을 것이냐. 소유자나 운전자한테 물을 것이냐.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사람한테 물을 것이냐. 왜냐하면 제조사가 자동차 회사가 뭐 그 자율주행 알고리즘까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닐 거니까. 그럼 뭐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품 다 납품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책임의 소재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는 거죠. 우선 소유자나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운전 안 했어. 자율주행이니까 자기는 운전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자기 책임져야 된다 하는 이슈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제조사하고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이제 남는데 뭐 소유자나 운전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또 별도로 다시 우리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제조사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결함이나 이런 걸로 인한 책임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납품받은 거 그대로 넣어서 한 것밖에 없다. 내가 조립을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지만 그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요즘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급발진 사고가 나는데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왜냐? 이거는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가지고 결국 급발진이 무슨 첫째는 급발진이었는지 아니면 악셀을 밟았는지 이거는 이제 사실상의 문제로서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급발진이 있었다 했을 때 그 급발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이게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명이 안 되는 거죠. 규명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책임의 주체도 우리가 규명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소유자, 운전자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법, 단행법이 있거든요. 자동차에 관해서는 이게 워낙 사고가 많이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소유자, 그리고 운전자 다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거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지는데 현행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자기는 운전 안 했지만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지금 현재의 자동차법은 손해배상 보장법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전제로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을 안 했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특히 5단계가 됐을 때는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국토부에서 그 금년 중에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처리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근데 이건 뭐 처리 지침 훈련을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입법으로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의 이제 증명 책임의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를 할 때 AI라는 것은 뭐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하여간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인풋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그 인풋이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아웃풋이 돼서 나오는지는
그건 완전히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규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며 그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새로운 어떤 법리를 우리가 그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결국 이게 입증이 불가능한 가능성이 경우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입증이 불가능할 때는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도록 돼 있거든요. 법률상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입증이 잘 안 될 경우에 그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를 결과를 부담하는 그 책임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AI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블랙박스다. 따라서 이제 손해와 그 원인과는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그 AI 관련 손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AI 책임 지침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우리 현행법에 그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그래서 뭐 이것도 일종의 제조물이라고 뭐 봐야 되겠죠. 일종의 제조물이라고 본다면은 기본 법리는 뭐냐면은 그 제조물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유통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연대 책임.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다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해서 구상을 하고 구상 관계가 그 인데미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생기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그 회사들 중에는 그 배상 능력이 없는 회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책임져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그 법리적인 어떤 취지가 입법 취지가 있어요. 그 입법 취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물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를 하자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게 서로 미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루지 못했다고 하려 그러면 연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럼 미룰 수 없잖아요.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내부에서 책임의 소재를 가려야 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어떤 이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자기한테 납품을 해오는 그 전 단계의 서플라이어에 대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검수를 하겠죠. 그래야 내가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안 주면은 또는 페널티를 안 주면은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겠지. 뭐 사고 나면은 뭐 난 책임 없다고 하면 난 납품 받았다 이렇게 빠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관리를 검수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현행법에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슈고, 그래서 EU에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AI 프로덕트 라이빌리티에 대한 입법이 지금 프로포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아마 조금 시간이 한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또 AI가 지금 계속 이렇게 형성이 돼서 디벨롭이 되는 시장을 봐가면서 하려고 할 텐데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전혀 법이 없는 건 아니고 제조물 책임법이 일단은 뭐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AI 제조자 입장에서는 매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 돼요. 거의 뭐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사실 AI 제조자의 입장에서도 그게 곤란한 게 블랙박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퀄리티 컨트롤도 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나중에 뭐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AI 사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 라이빌리티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는데 그 라이빌리티를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라는 게 있죠. 그 이제 손해배상 보장 보험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제조물 책임 배상 보장 보험 같은 것이 있는데, 근데 AI에 대해서는 그런 보험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단기간에 없죠. 왜냐하면 그 보험을 만들 때는 그 통계가 필요해요. 그러면 과거에 어떤 그 실적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어떤 통계나 실적이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게 라이빌리티의 어떤
결국은 이제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이제 얼마나 큰 그 리스크가 있을 것이며 그걸 커버하려면 얼마나 큰 어떤 이 그룹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기대값을 계산했을 때 이게 손익이 맞을 것인가 알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상당 기간 동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보험으로도 커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의 현행법상으로는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돼 있고 현실은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상식적인 문제죠. 그 아주 깊은 법률 문제라기보다도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면 그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루다 사건 있었고 뭐 이건 뭐 크게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제 적절한 감형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개인정보를 이제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좀 이제 처리를 해서 그 동일성을 아이덴티티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가명 처리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익명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는 어떻게 다르냐? 가명 처리는 이름을 이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조합을 해서 보면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일성을 완전히 그냥 상실되도록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가려놓은 거죠. 가려놓은 가린다는 가짜는 아니고 거짓 가짜이긴 하지만은 그게 가명 처리고 익명 처리는 어떻게 한 것이냐면 완전히 싹 갈아가지고 그 동일성을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조합을 하더라도 알 수 없도록 묻는. 여기서는 지금 이제 가명 처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익명 처리까지는 아니고 그보다는 좀 가벼운 처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그 디테일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에서는 일시적으로 챗 GPT 차단을 했거든요. 미성년자나 개인정보나 이런 게 보호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근데 그게 뭐 결국 큰 산업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건 구체적인 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겠느냐, 법적인 세계 체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보면은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 내지는 어떤 저작물 이런 거에 관해서 규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약사법 같은 경우에 보면 뭐그 약을 내려 그러면 굉장히 엄격한 사전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약은 매우 위험한 거니까. 약은 제대로 안 쓰면 그게 바로 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독과 약은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뭐 뒤에 이제 비교법에 가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보시면은 그 EU에서는 금지된 어떤 AI가 있고 금지된 종류가 있고 그다음 위험한 고위험 종류가 있고 저위험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안전한 이런 종류가 있고 크게 그렇게 네 개로 갈라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지된 종류 내지는 고위험 종류인 것 같으면 이 약사법의 규제 방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 관련법 같으면은 이제 우리 자동차 관리법이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런 데 보면은 우리 자동차에는 전부 다 자동차 등록을 해가지고 번호를 붙이고 다니다. 그다음에 또 자동차 안에 보면은 번호하고는 별도로 한 대 한 대마다 다 구유 번호가 차대 번호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자동차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와터마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보면 비슷한 어프로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운행자에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무과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이거를 저기 당분간 제가 볼 때는 그런 AI 보험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뭐 그 AI 보험을 이제 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책임 한도를 갖다 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책임 한도를 정해서 보험회사에서 얼마까지만 커버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건 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점을 책임법의 규제 방법이 있고 원자력 관련법 같이 이런 데서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이제 고위험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하는데 에, 장기간 사용되는 고위험 AI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라든가 또는 그 관리를 위한 뭐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회를 뭐 이런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AI에 대한 비교적 그 어떤 포괄적인 그런 법안을 만든 데가 EU의 그 EU AI 액트가 이제 통과해서 지금 이제 단계별로 그게 이제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 정부가 한꺼번에 시행이 된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네 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뭐 별로 위험이 없는 건 뭐그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수용 불가능한 위험은 이제 금지되는 하이리스크, 고위험에 관한 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위험 관리 시스템과 사전 적합성 평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최소 위험인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는 허용이 된다. 근데 이제 입법 과정은 뭐 아마 이게 그 2019년부터 나왔는데 이제 범죄 예측 알고리즘인 그 콤파스라는 게 나왔는데 그 콤파스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범인들이 또는 죄인들이 그 인종적으로 그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종에 대한 바이어스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입법 과정이 시작이 돼서 뭐 2020년 10월부터 아마 토론이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 2024년 5월에 이제 EU 이사회에서 승인이 됐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제 그 의회가 사실상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럽 의회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소선거구처럼 유럽의 전 국가를 여러 개의 어떤 선거구로 분할해서 직접 EU에 그 EU 의원을 선출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위에 일종의 그게 하원이라면 상원 개념 같이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이사회는 그 이제 각국의 마치 뭐 미국 보면은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하지만 상원은 각 주에 무조건 두 명씩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후 이사회는 각국의 뭐 그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그 수상이라든지 총리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각국에 한 명씩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의회를 통과하고 또 이사회를 통과를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금지 대상 AI 그리고 고위험 AI가 있는데 뭐 금지 대상 AI는 이제 그만큼 이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건데 고위험 AI는 또 고위험 AI를 출시를 하려면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라. 위험 관리 시스템이나 데이터 가버넌스, 뭐 그 기술 문서 작성 보존, 로그 기록 보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어떤 그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또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있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AI 행정명령을 내서 이건 이제 대통령령인데 작년 10월 3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안보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이 8대 원칙과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 조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콜로라도 주에서도 이제 AI 규제법을 만들어서 그 고위험 AI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차별 뭐 이런 차별 문제가 굉장히 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의 문제가 크게 보시면은 이제 그 어, 레이셜 인종차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젠더 성별 차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에이지 나이에 따른 차별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그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규제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는 이제 현재 각종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가 뭐 통과가 안 되고 폐회를 하는 바람에 전부 폐기가 됐죠. 그리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안철수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신뢰성, 안정성 확보 조치 내용을 보면은 위험 관리 체계 수립 운영, 또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 운영, 그리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자연인의 관리 감독 등뭐 이런 것을 주요 준수 의무로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설계 원칙. 이건 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뭐 행정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행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왜냐하면 뭐 저작권에 대한 이제 집행권이랄까요? enforcement authority가 이제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지 않고 그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는 AI 사업자에 관한 것이 있고 AI 이용자에 관한 것이 있고 저작자에 관한 것이 시간 관계상 이제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규제 방법론과 입법론에 관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종합해 보시면은 EU처럼 EU의 AI 액트는 포괄적인 단행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단행법으로 제정한 거죠. 그리고 EU에서는 그 법에 의하면은 그 인공지능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포괄적인 규제기관을 가지도록 했고 개별 그 회원국에도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논자가 있고 반대로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이제 왜냐하면 그 논거는 이미 관련 규제법들이 다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포괄적인 규제기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전문성을 갖출 수가 있겠냐.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데서 결국 법을 집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미 전문성이 있는 데서 오버래핑 되는 분야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오버래핑 주리스딕션이 생겼을 때 생긴다. 그럼 권한 쟁의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측면이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느 입장이 맞을 것인지는 뭐 이제 EU에서 하는 거 한번 보고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규제를 할 때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법은 이행이 안 됐을 때 소위 불이행이 있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그건 법으로서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채택하는 규제 수단이 첫째 수범자가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되고 뭐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규제자는 수범자가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런 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수범자의 기술적 경제적 이행 가능성과 규제자의 기술적 경제적 이행 강제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게 그 규제 수단으로서 그 효용이 있다.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의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를 우리가 규명하기 곤란하다. 처음부터 이거는 인과관계 규명하기 곤란하다.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간 과정이. 그렇다면 이제 이 책임의 소재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사고가 날지 알 수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거 막 되는 거 아니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자동차나 비행기 뭐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비용 분석의 문제로서 규제의 어떤 사회적 편익과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 정도로 규제를 하고 어떤 경우는 뭐 금지하고 어떤 경우는 뭐 풀어주고 이런 이제 가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국제적인 경쟁 상황인데 AI 주권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산업의 경쟁력.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게 그 고도의 AGI는 일종의 군사 기술이 되기 때문에 조약 등에 의한 국제적인 규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 이미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이제 국제 포럼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은 막자 하는데 전쟁에 사용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막을 방법은 없을 거고 핵무기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나 뭐 핵무기를 사용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뭐 핵무기를 사용 안 하면서도 뭐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속한 인공지능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 이 산업이 발전하려 그러면 어떤 이 규제의 틀이 있어야지 안심하고 또 안정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어떤 불측의 예측 불가능한 어떤 손해를 막을 수가 있고 그런 한편 또 인공지능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촉진을 위한 어떤 그런 법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럼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는 고전적인 규제 방법론과 이미 있는 현행의 여러 가지 규제 방법론과 비교를 해서 인공지능의 적절한 규제 수단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된다. 그 기술적, 경제적 이행 가능성과 이행 강제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여기 우리 계신 분들에게 가장 렐러던트한 것이라면 이게 여러분들의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주는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산업의 발전과 또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